미술시장은 암거래 시장이 많을 거다. 비자금 세탁소다. 과연 이 법의 수혜자는 누굴까? 핵심 조항은 뭐 20몇 조 이런 것들인데 왜 핵심인지를 알려면은 사실 대충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술진흥법 강의를 맡은 일타 강사 미미상인입니다. 오늘은 일타 강사 컨셉으로 여러분께 미술진흥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온 것도 이제 20세기 초의 일이고, 사고 팔고 이런 거래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예술을 우리가 안 좋아하는 민족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도화서라는 왕실 직속 예술 관련 전남 기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 같은 사람들이 도화서 화원이었잖아. 왕족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던 예술이 근대화가 되면서 상공업자들이 부를 축적해서 이제 우리도 그림을 좀 누려보자 해서 도화서 화원 출신의 사람들한테 그림을 의뢰해서 누리기도 했었는데, 몇몇 소수 집단들이 누리던 예술의 즐거움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 미술진흥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흥법이라는 게 덜 발전했다, 앞으로 키워줘야 될 게 많겠다 싶을 때 저는 진흥법을 제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 관련 법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한 건 60년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하위 여러 장르에 대한 진흥법들은 있지만 정작 상위 개념인 미술에 대한 진흥법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계의 염원에 가까운 것들이었는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입각하여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조항은 뭐 20몇 조 이런 것들인데 왜 핵심인지를 알려면은 사실 대충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법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 정리부터 하거든요. 미술진흥법 제1조는 진흥법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2조는 미술에 대한 정의. 근데 여기서 이제 미술이란 법률 수업이면은 요 2조 1항 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강의를 하겠더라.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 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같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작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작가는 AI 같은 작가도 될 수 있겠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가 사실은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작가에 대한 정의 없이 일단 미술에 대한 정의를 했고, 미술품이란 작가가 이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 그다음에 미술 기록물,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아카이브도 중요한 미술 관련 가치를 가진 기록물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술 전시. 그래서 이 진흥법에서는 미술에 대해서, 미술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뤄보겠다라는 취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작가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작가가 왜 미술 작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꼭 미술 대학을 나와야지만 작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독학한 예술가들도 있으니까. 기술 발달의 시대에 기술력과 함께 결합한 창작자, 그러니까 뭐 AI 창작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거는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2조에서는 미술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갤러리, 화랑 여러 번 가봤죠. 근데 법상 화랑업이라는 업종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화랑은 사실 그냥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됐었던, 이번 법에 의해서 미술 서비스업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랑업이 있고, 미술품 경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트 컨설팅에 해당하는 미술품 자문업이 있고, 요즘 생겨난 미술품 대여 판매업이 있고, 미술품 감정업, 전시, 그 다음에 등등등의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미술 시장의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새삼 배우게 되는데, 화랑업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갤러리, 화랑, 우리가 보통 전시를 보러 가는 곳, 미술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전시 입장권은 사지 않고 가는 곳. 여기 보면은 화랑의 역할이 딱 나옵니다.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을 해야 돼.
그림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작가 발굴과 양성이 그들의 주요한 미션이라는 거죠. 그냥 작품을 팔기만 하면 안 돼. 온라인 배송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술 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되어야 한다. 이게 화랑업이라는 업종의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업종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이제 화랑업자들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미술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이게 미술진흥법 제5조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법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은 중장기 기본 방향, 이게 정책 기본 방향을 만들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각종 법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국제 교류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정거래 질서, 유통도 활성화하고 공공미술품의 관리. 공공미술품이 뭔가요? 공공미술품은 공공기관이 소장한 미술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사당이 소장한 그림, 그리고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제선. 대체로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진흥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여기서 하겠다라는 걸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진흥법이 마냥 도와주고 퍼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흥시키려면 제대로 키워야지. 그러면 그동안 왜 진흥되지 못했나라는 원인을 진단을 했을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미술시장이 투명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을 한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규제법처럼 보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공정하고 좀 투명한 유통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화랑업자, 경매업자는 이런 의무를 갖는다. 어떤 의무냐면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낙찰 가격이랑 경매 대금이 완납했는지를 공개해야 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친척의 그림을 경매에 올릴 때는 분명히 공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독립성과 공정성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 혹은 친척이 가진 작품을 감정할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무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좀 전에 공정거래법, 유통질서법을 봤으니까 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겠죠? 보통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이 맨 처음 뭘 물어보느냐? 제대로 된 가격에 사는 건가요? 그림을 샀는데 보증서 주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 우리가 부동산 사면서 계약서 안 씁니까? 똑같습니다. 이제는 미술품을 사면 소비자도 거기에 대한 진품 증명서를 받는다라는 걸 이제 생활화해야 되고, 진품 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기본 골자는 작가 이름, 작품명, 구입 일시,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증해 주는지. 이 무엇을 보증해 주는지는 진품임을 보증함, 이 가장 이제 주로 쓰이는 거고요. 훼손됐을 시 작가에게 의뢰해서 보존 수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던가, 그리고 그 밖에 작품 관련 정보, 사이즈, 그다음에 에디션이 몇 번인가. 요새 개념 미술이 많으니까 개념 미술의 경우에는 그 설치 방법 같은 것도 중요한 진품 보증서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위작 같은 논란을 사실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명품에 짝퉁이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루이비통 짝퉁, 샤넬 짝퉁을 해당 기업이 아무리 감시 감독을 한다 해도 다 못 잡아내는 것처럼 진짜 명품 작품에 위작이 따르는 거는 나라님도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위작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계약서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작가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미술 창작, 그다음에 기획하고 전시하고 유통하는 데도 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는 이제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고시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데,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계약서가 있다던데, 그럼 다들 믿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이를테면 수수료율 같은 것들, 품질 보증 기간 이런 것도 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표준계약서라고 이름 붙여서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 미술진흥법이 총 33조까지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법 중에 하나인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빠밤. 지금까지는 내가 화랑이나 하나 해야겠어. 그래서 화랑 하나 차리거나, 내가 카페를 하면서 카페에서 그림도 좀 팔아볼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화랑 같이 겸할게, 이렇게 하는 거 다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미술 서비스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는 몇 가지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 같은 게 있는데,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종로구에 살면 종로구청에 가서 이제 미술 서비스업 개시를 신고해서 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장관이 이제 발급하는 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증을 받은 사람들은 영업장이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걸 게시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병원장님 전문의 자격증 이렇게 어딘가 보이게 붙여놓고, 부동산 중개소 가더라도 이렇게 자격증 써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미술 서비스업도, 근데 이 미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사업하고 사업장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내 주소 없이, 외국계 화랑들이 한국에 주소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그림만 팔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덧붙여놨습니다. 영업정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명령도 계속 위반하면은 영업폐쇄 명령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령하느냐, 공정거래법도 위반하고 미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경우에,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영업폐쇄까지 진행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20조. 영업의 승계에 관한 건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화랑업은 대대손손 물려주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걸 지위 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 단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걸 물려받게 됐는데, 그냥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영업정지 및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문 닫은 화랑이지만 이 화랑을 다시 좀 살려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면은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술 시장은 암거래 시장이 많을 거다, 비자금 세탁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이유가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티켓이 판매되는 통합 전산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뮤지컬 하나가 이제 막을 올렸고 여기에 이번에 몇만 명이 들었다더라, 이게 딱딱 집계가 되는데, 미술품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 미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전시 입장권도 마찬가지지만 작품이 사고 팔리는 거래 상황도 시스템 하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이 미술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2023년 7월 통과한 미술진흥법 전체 조항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24조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 판매는 판매인데 다시 한 번 더 팔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작가가 생산자였고 원천 소유권자였는데 이제 최초로 생산자 팔았다, 재판매되는 경우에 재판매 수수료를 작가한테 일정 부분 지급한다라는 게 바로 이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추급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림 딱 한 점 팔고 돌아가셨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그림이 막 수십 수백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고흐는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그 혜택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죠. 그러면 작가에게도 처음에 판매하고 난 뒤에 이 작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싸게 거래되면 그 비싸게 거래된 만큼의 어떤 일정 이익을 작가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듭 거래될수록 작가한테도 돈을 주자. 왜 주는데요? 라고 하겠지 또? 왜 주냐면은 작품값은 왜 오를까?
작품값이 오르는 데는 그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을까요? 그만큼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작가가 자신의 명성을 관리를 했고 한 가지 작품에 정체해 있지 않고 또 다른 여러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미술관 전시나 더 확장된 그 해외 전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끝없이 노력했다라는 그 작가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에 다 통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재판매 권리, 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부 주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FTA 협정을 맺을 무렵에 유럽은 이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권리, 추구권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무역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은 그런 법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안 맞네.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에 한국 미술 시장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권이 딱히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미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작가가 노력한 만큼 작품값이 올랐으니까 작가에게도 작품이 상승한 만큼, 작품값이 상승한 만큼의 일정 비율을 드리자라는 게 추구권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작가님은 좋겠고 작품을 사는 사람은 왜 안 좋겠어요? 작품값이 조금 수수료 오른다 생각하겠지. 사실은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을 유통 수수료에서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 거래자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작가에게 조금 이제 떼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구매자한테 간접 소비세처럼 덧붙일 개연성이 높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10% 미만이겠지만 작품값이 일정 부분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미술품 유통업계에서는 법률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작가 쪽에서 미술품 저작권 협의회 같은 그런 협회에서는 이건 엄연한 작가의 지적재산권이다, 저작권이다 해서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법은 통과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법은 작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6년 7월 아직 2년 더 이런 법이 시행될 거라고 계속 인식을 시켜놔야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들은 많겠죠. 그러면은 모든 작품이 다 재판매 보상금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그 추구권, 그 작가 보상금에 대한 징수 및 분배. 자, 음악도 저작권 관리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가 취합을 해서 나눠주거든요. 미술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담 기관을 하나 정부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가능할 테고, 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거기서 분배를 해줄 수가 있고, 혹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서 행사가 되는데, 그러면 전담 기관은 이제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단체는 어떤 단체가 가능하느냐면은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작가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겠다는 목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작가들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해야 되는 거고,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전담 기관 혹은 징수 지정 단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수수료가 발생해. 얼마 안 되는 재판매 보상 금액에서 또 약간 수수료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많지만 과연 이 법의 수혜자는 누굴까? 연간으로 봤을 때 재판매가 거듭거듭 일어나는 작가는 극히 소수이고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작가들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매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작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김환기. 근데 김환기는 1974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재판매권은 소멸됐고, 그러면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작가 이우환 정도가 아니고서는 재판매로 인한 작가 보상금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작가는 많지는 않다는 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보면은 재판매 보상금을 분배를 하려면은 기관이나 이 지정단체가 공고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재판매금을 분배할 겁니다 라고 공고를 하고, 근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를 하지 못한이 뭐겠어? 안 가져갔겠지.
그런 미분배 보상금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미술 진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거래가 잦은 작가를 위한 소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미술시장 전체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제34조는 과태료. 막 위반하고 이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미술진흥법 지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조항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동안 무분별한 무주공산이었던 미술계에 감시 감독의 기능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이라는 권리만큼의 의무 조항을 강화를 시켜서 더 미술시장이 튼튼하게 그리고 시스템이 체계적이게 더 투명하게 만들어져야지만 한국 미술시장이 진흥되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법이 미술진흥법입니다. 공공미술품 은행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이 아트뱅크라는 거는 뱅크라는 은행 이자를 얻기 위해서 작품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요즘은 미술품 대여 렌탈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업체의 느낌이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그 용어에서. 근데 정부 공공미술품 은행은 거래를 하는 유통에 관련된 기구가 아니라 작품을 관리하고 정부가 소장한 작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외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뱅크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미술은행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은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공공미술은행은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은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유통이나 통화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은행이지만 은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공공미술은행은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은숙 박사님께서 그 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한국은행이 예를 드셨지만 그 한국은행은 정말 원인이 그냥 모든 은행들의 은행이고 그 금리와 시장을 통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조정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중앙은행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곳인데 과연 공공미술은행이 그런 의미와 역할을 법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미술은행은 일단 유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컬렉션에서 수수료 받고 있고 그걸로 미술은행의 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기관에서 빌려가죠. 수수료를 내고 그거는 말 그대로 은행의 업무에 부합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부 미술품은 정부가 갖고 있는 미술품들을 관리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무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정부 기관 등에 빌려주고 있죠. 여기에 뭐 이윤 창출이라는 그런 목적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성이 취할 수 있는 프로핏 베니핏이 있어요. 프로핏이라 하면은 실제적인 이윤이죠. 베니핏은 실제적인 거 말고 기관 이미지 혹은 이 업무의 이미지 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또 이익. 그런데 한번 이런 사례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공공성이 취할 수 있는 그 베네핏 부분은 어때야 하냐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브리티시 컬렉션 기구가 있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프랜시스 베이컨 그 작가의 작품을 당시에 5,000불에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500억이 돼 있어. 그게 공공적인 기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자율 적용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50년 모으는 게 더 클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큰 비전과 큰 선택을 통해서 그런 이익을 창출할 건지를 공공성이라는 단어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공공미술품, 공공미술은행 기구가 가져가야 할 미래적인 가치에 대해서 얻어내시는 그런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